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오늘 문장의 소리는 2015 서울국제도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얼마나 다양한 책이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좋은 책을 찾아다니는지 실감이 나는데요. 작가의 글이 완성된 형태의 한 권의 책이 되어서 독자들을 만나기까지는 사실 꽤 긴 시간과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장의 소리 도서전 특집 1부에 이분들을 모신 것은 바로 그런 연유 때문입니다. 좋은 작가와 글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다듬어 책을 만들어 내시는 분들, 이현정, 원미선 두 분의 편집자를 모셨습니다. 좀 둘러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방송 끝나고 둘러볼 예정. 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이제 이 방송을, 저는 이제 좀 개인적인 친분들이 있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언니부터. 네, 안녕하세요. 원미선입니다. 저는 민음사, 이래출판사, 그리고 문예중앙에서 문학책들을 만들었었고요. 지금은 북21 출판그룹의 문학 브랜드 아르떼에서 문학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정이고요. 지금은 문학동네 해외문학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출판인의 부설 출판편집자 교육기관인 서울북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번역 관련해서 강의도 맡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들었지만 되게 거대한 양력들을 갖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내셨던 책들이 워낙에 또 유명한 책들도 많고 고전들도 많아서 오늘 아마 해주실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의 취지가 국제도서전에 좀 걸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어떻게 좀 경험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번밖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부다비 국제도서전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가본 적이 없는데 경험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국제도서전에. 네, 저는 지금 이제 이 서울도서전도 이름에는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국제도서전이라고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네. 국제도서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책 만드는 출판 편집자들 사이에서 이제 국제도서전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되는 이제 도서전들이 10월 가을에 프랑크푸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올해가 몇 회 정도 됐어요? 올해가 몇 회인지는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네. 네네. 거의 해마다 네. 그게 아마 몇 세기부터 열렸죠? 제 기억엔 한 19세기. 19세기. 아, 19세기요? 네, 죄송해요. 제 질문이 너무 무식했네요. 네. 아, 19세기서부터 있었던 네, 도서전이에요? 19세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19세기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무튼 독일에서는 이제 네. 저희가 페어라고 하는 네, 그게 네, 네. 일종의 장터인데, 네. 예, 그러니까 그 원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출판업자인 아. 거죠. 그런 사람들이 들고 나와서 이제 파는 그 아. 원고를 교환하게. 그러니까 회라고 카운팅을 할 수가 없는 그 역사 1800 자. 몇 년부터 벌써. 그렇군요. 네. 무식하게 껴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미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제도서전이라는 그 행사의 개념, 핵심 개념이 사실은 판매 시장인 거죠. 네. 무엇을 파느냐 하면 판권을 판매하는, 예, 네, 저작권과 판권을 중개하는, 그러니까 저작권을 팔고 싶은 사람, 저작권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만나서 그 판권을 사고 파는 시장의 성격에서 이제 출발한 게 도서전이고, 지금 현재도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런던, 뭐 아동도서전인 4월의 볼로냐, 그리고 아까 아부다비 네, 말씀하셨는데 이런 뭐 프랑크푸르트, 런던, 북경 말고도 아부다비, 뭐 테헤란, 뭐 이런 식으로 과달라하라, 전 세계에서 한 40여 개 도시에서 거의 그러니까 1년 내내 세계는 도서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각 계절별로 이렇게 연도별로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연례 행사로 국제도서전이라는 이름을 걸고 행사를 치르는 도시가 아시아, 뭐 유럽, 북미권에 걸쳐서 한 40여 개 도시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서울국제도서전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라면 프랑크푸르트, 런던, 뭐 동경, 북경 이런 곳의 도서전들은 그야말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권과 저작권을 중개하는 네. 그 성격이 좀 행사의 핵심에 놓여 있다면 이제 저희 서울 도서전 같은 경우는 그런
그런 행사보다는 독자들과 만나는 그러니까 출판사와 독자들이 만나는 접점으로서 네. 그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미선 실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제가 뭐라고 불러요? 지금 팀장입니다. 아, 팀장님이세요. 네네. 직함 이런 거 어려워가지고. 그 경험을 도서전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 이제 민음사 시절에는 네. 이제 문학팀에서 국내 문학, 해외 문학을 다 했었는데 네, 그때 네. 이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처음 갔었어요. 한 3년 차일 때. 네네. 근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저희가 마침 퀸터그라스의 작품 신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 네. 여쭤보고 싶었냐면 네네. 그때 가서 따내신 무슨 판권 큰 거 뭐 있었나 이런 거 여쭤보려고. 네. 그 해에는 제가 판권을 못 땄고 아쉽게 놓친 기억이 한 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자들의 도시였어요. 아주 땅을 치셨겠구만요. 네네네. 네.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제가 독일 신문에서 그런 책이 존재한다는 걸 보고 이제 계약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건 그 다음 해였을 거예요 아마. 네네. 네. 근데 이제 딱 그 도서전 기간 중에 또 노벨문학상 발표가 났고 발빠르게 해냄이 그거를 딱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10년 동안 먹고 살았죠. 먹고 살았죠. 그렇죠. 네. 4억을 올렸는데 그러면 그때 퀸터그라스 얘기를 잠깐 해주세요. 그래서 3년 차 때 가셨으면 아직 아기 때였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아무튼 근데 그때 이미 팀장이었습니다. 아, 네. 능력자. 그럼요. 제가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도서전이 뭐 판권을 사고 파는 장이기도 하지만 출판사 중심으로 이제 저자와 작가가 만나는 네. 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퀸터그라스가 그의 노벨문학상을 받았고 그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네. 그 슈타이드 부스에서 잠깐 독자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독자들이 오셔가지고 그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또 그때가 아마 마침 또 그 생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 그로 남아있고. 그렇군.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사실 독일어권 네, 동문과. 그 같은 학교 선후배시고 네. 공부를 참 잘하시는 학교여서 근데 사실 저는 외국어를 잘 못하니까 도서전에 나가면 그림만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책의 외형. 그런데 서울국제도서전 때 좀 아쉬운 건 이렇게 외국의 좋은 출판사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아시아권들이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 막상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출판사들을 얘기하면 외국 쪽 출판사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래도 두 분이 계셨던 곳들이 다 한국을 대표하는 출판사들이니까. 예. 근데 아시아권 중에서도 그 지금 이제 중국이 네. 많이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판권 수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뭐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때 도서전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던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영미권에서 저희가 봤을 때. 호황을 잃었었을 그 시기에. 그때 이미 일본 출판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유럽이나 뭐 네. 영미 시장을 스캔하면서 주요 타이틀들을 막 이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빠른 시간 안에 또 한국어판을 이제 출간하고. 그렇죠. 우리가 한창. 네. 그러면 지금은 좀 덜해전 분위기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90년대 후반부터 네. 2000년대 이제 초중반까지 그 시기에 이제 한국 그 출판사들이 해외 판권 시장에서 이제 그 좋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좀 주요한 시장으로 네. 떠오를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저는 그 문학보다는 사실은 자기계발 시장이 이제 좀 붐을 이루면서 네. 그렇게 그런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자기계발 시장이 지금 약간 이제 침체기로 네. 접어들면서 또 해외 판권 시장에서는 또 어느 정도 이제 좀 매력을 상실한 그런 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영미권이나 뭐 독일 이런 출판사들 중에서 그런 시즌마다 이런 도서전 시즌마다 핫 타이틀을 내는 출판사들의 경우에 한국에 이제 몇몇 출판사들을 이렇게 찍어서 말하자면 이제 뭐 이렇게 딜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도 이제 그렇구나. 있었고요. 네. 제가 사실 질문거리가 되게 많은데 오늘 네. 특집이 그 도서전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여쭤봤던 거고 사실 두 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저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이 지금 다른 출판사에 계시잖아요. 각각 계신 출판사에서 뭐 맡으신 일 어떤 책들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네, 이현정 저부터 편집자님부터. 네. 저 지금은 이제 문학동네 해외 문학팀에 있는데요. 문학동네 해외 문학팀에서 영미 문학하고
그 중국 문학을 저희 팀에서는 이제 주로 내고 다 있습니다. 하시고 계시군요. 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근데 제가 문학동네에서 일을 시작한 지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올해 6월부터 이제 문학동네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그 이래출판사라는 데서 처음으로 편집자 생활을 시작해서 이래출판사 그리고 그 북스코프라는 이제 브랜드를 아카네스의 이제 자회사 브랜드를 제가 만들어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민음사 자회사 민음인하고 판미동이라는 두 브랜드 또 맡아서 일을 했었고요. 그 두 브랜드도 다 만드셨던. 민음인 판미동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 아카넷만. 예, 아카넷에서 이제 북스코프라는 브랜드는 제가 입사해서 만들어서 이제 논픽션 전문 브랜드로. 네, 네. 예, 그때 저는 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가서 아직 책으로 출간되기 전에 원고를 계약을 해가지고 와서 좀 좋은 성적을 냈던 성과가 났던 그런. 그때 그랬던 책이 뭐가 대표작으로 있으세요? 그게 이제 그 지금 한국어판 제목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시에라리온 12살 총 메고 있는 남자. 네, 맞아요. 시에라리온 소년병 이야기예요. 그 책이 이제 2007년에 책이 한국에는 이제 나왔는데 그 원고를 2006년 도서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가서 그 시놉시스랑 그 책으로 출간되기 전에 아주 간략한 원고 상태로 그 원고를 접하고 그 출판사 미팅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관심을 표명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냥 혼자 관심으로 보시다가 누가 권해준 것도 아니고 자료를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도서전이 열리기 전에 팸플릿 같은 거 해외 출판사로부터 자료를 이제 받아요. 그러니까 판권을 사러 가는 거니까 오기 전에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물건 거 사라. 이런 물건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온다라는 식으로 이제 아주 간략하게 요약된 자료. 를 이제 라이츠 가이드라고 부르는 그 자료에 이제 한 5줄 정도 소개되어 있는 그 정보를 보고 이제 계속 그 관심을 이제 말하자면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 관심 있는 이제 타이틀이 있을 경우에 가서 그 출판사를 만나는 거죠. 그때 그 책을 계약하셨던 거죠. 그거 꽤 많이 팔렸죠. 네, 많이 나갔어요. 네, 저는 장사지로 네, 저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도 책으로 출간되기 전에 원고 상태일 때 저희가 계약을 해서 상대적으로 선인세도 높지 않게 좀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 책이 2007년 2월에 출간되자마자 아마존이랑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1위에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계약을 했다면 선인세 굉장히 올라갔을 텐데 그 전에 이제 도서전에서 매뉴스크립트를 보고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요런 경우가 말하자면 그 국제도서전을 조금 효과적으로 활용한 회사에서 비행기 값 내서 보낸 보람이 있는 경우가 그런 적인 것 같은데 엄미선 편집자님은 또 저는 지금 북21을 출판그룹에 다니고 있는데요. 북21은 올해 이제 창립 25주년을 맞는 회사예요. 오래됐네요, 거기도. 그래서 뭐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 뭐 아동, 실용 그리고 가장 아동 쪽으로 유명한 책이 있죠. 그게 마법천자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경영서, 뭐 자기계발서 그쪽에서는 사실 2000년대에 밀리언셀러들 몇 권, 3권, 뭐 설득의 심리학이라든가,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12살의 부자가 된 기라 이런 책들로 널리 알려져서 이제 좀 그쪽에 치중된 그 출판사라고 저도 입사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 뭐 인문 쪽으로도 그 뭐 번역책이랄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그 시도를 했던 출판사고 그 회사의 모토가 경계를 허무는 컨텐츠 리더예요. 그런 게 막 걸려 있나요, 현판처럼? 진짜 걸려 있어요. 요즘엔 인쇄소에 가야 많이 걸려 있는. 걸려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그 어떤 시기마다 그 매체 환경들을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좀 이제 생산자들, 저희 편집자들도 일종의 제작자들인데 그들이 어쨌든 콘텐츠의 편집 방식, 새로운 뭐 혁신이라든가 그때그때 독자들 그 니즈에 맞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고 최근에 하여튼 뭐 저희 그 빌 브라이슨의 발칙한 유럽 산책이라든가 뭐 다윗과 골리앗 이런 책들이 사실은 그렇게 뭐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에 치중된 그런 책은 아닌데 그런 책들로도 뭐 하여튼 독자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문학 브랜드를 좀 강화하려고 만든 그 뭐 브랜드가 네네. 아르떼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좋은 이제 책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네, 좀 네. 새로운 시도들도 하려고 하고 예, 예. 지금 한 앞으로 3년 5년에 걸쳐서 좀 대형 기획들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세계 네. 문학 기행이라고 해서 네네. 이미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네네. 예, 기획과 뭐 취재와 집필 시작하고 있는 예. 네. 그 문장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문학에 관심이 네네. 많으셔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책들, 뭐 출판 이력에 대한 것들을 아, 그 책을 그분이 하셨구나 이런 아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조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편집자라는 삶이 또 누구나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아무나 하긴 참 어려운 게 제가 못하는 게 또 이 외국어예요. 아마 제가 독일에 갔었어도 저는 그런 책을 읽을 줄 몰라서 아마 판권을 못 사왔을 텐데 그 편집자로서 내가 살아봐야지. 편집자로서 삶을 선택하게 된 어떤 계기가 두 분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편집자로 밥을 먹고 살게 됐는지. 네. 저는 아주 우연한 계기였어요. 그냥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공이 동문과 네네. 네, 동문학을 전공하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선생님한테 네. 취직 좀 시켜달라고 찾아갔다가 마침 그때 선생님이 이제 민음사에서 책을 내신 시기였는데 그러면은 뭐 편집자라는 걸 한번 해볼래 하셔서 그냥 덜컥 네 하고 찾아갔었고 아, 취직시켜달라고 교수님한테 네네네. 갔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되게 어려운데. 네, 근데 네. 이제 그때 지금 기억에 박맹호 회장님이 그 면접 장면이 아주 생생한데 네. 아주 지루한 일이다. 편집자의 일은 그래 너 해보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지루한 일이다라는. 근데 그 지루하다는 그 말을 굉장히 그 어투가 있어요. 지루한 일이다 정말. 정말 그분 얼굴로 그랬으면 정말 지루하게 보이긴 하네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지루한 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좀 무식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라고 대답을 했고 아무튼 일을 시작했는데 지루하긴 지루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텍스트를 어쨌든 끝까지 읽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네, 직업이기 네.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일을 하고 계세요? 아직도 제가 이제 18년째 하고 있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 재미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재미있기 때문에. 네, 나한테는 그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재미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고 네네. 이제 그 편집자로서 해야 되는 아주 많은 일 중에서 지금도 제일 좀 설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은 어떤 원고가 도착해서 그걸 첫 클릭할 때 그쵸. 예, 그 예, 다운로드해서 열기 이거 기다릴 그, 때. 예, 그리고 딱 읽기 시작할 때 그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떤 네. 누군가의 첫 작품, 그러니까 매 원고는 다 새로운 어떤 네. 첫 번째 시도잖아요. 새 거. 예, 그게 탄생하는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거에 어떤 희열을 아는 사람이면 예, 그냥 일을 놓지 않지 늙는 줄 않을까. 모르고 그걸 한다니까요. 그러게 매번 새 거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현정 편집자님은 예, 저도 아까 지금 김민정 시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쩌다가 왜 어쩌다가 왜 편집자는 다 왜 어쩌다가 어쩌다 해요. 보니까 이렇게 연예인 애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길을 쓰고 네. 그것만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편집자들은 네, 네. 약간 편집자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예,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인쇄하는 사람, 네. 으로 아는 분들도 에디터라는 있고. 걸 되게 낯설어 네, 하죠. 네. 출판사에서 책을 만든다는 게 진짜 인쇄기 하나 들여놓고 책을 찍느냐는 질문을 사실 저는 실제로도 정말 들어봤어요. 아, 강의를 직접 하고 계시니까 진짜 그런 예, 질문들을 예. 할 수도 있겠군요. 네네. 예. 저도 이제 조금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조금 옛날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제2외국어를 이제 저희 고등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저는 네. 불어를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였는데 말하자면 이제 제가 헤르만 헤세 때문에 망한 케이스인데 왜요? 망했다는 왜 엄한 말은 그 할아버지는 왜? 농담이고 네. 그 고등학교 때 가장 이제 즐겨 읽었던 책들이 다 헤르만 헤세 아니면 뭐 사실 지금 읽어도 모르겠는 니체나 네. 칸트를 그때 이제 읽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너무 그 뭔가 이렇게 번역으로 쓰여진 그 글을 읽으면서 느껴진 어떤 답답함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그냥 독일어로 읽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네. 저의 인생 목표는 이제 헤르만 헤세를 독일어로 읽는 것. 그게 이제 17살의 인생 난 목표. 그때 그 문구들 좋아서 그냥 코팅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다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예, 아까 그래가지고 예.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영어나 이제 이런 거를 입시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는 독해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어떤 좀 원문을 읽을 때에 직접적으로 독서의 경험들 그런 거를 이제 먼저 영어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네. 번역된 책들을 읽으면서 좀 그런 답답함이 느껴졌던 거예요. 왜 헤세는 독일 사람이고 왜 헤세는 독일어로 이걸 썼고 우리 학교는 왜 불어를 배우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제 의지적으로 독어 동문과에 이제 원서를 담임 선생님이 안 써주는 원서를 막 졸라가지고 이제 그래서 동문과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 인생 목표는 헤르만 헤세를 독일어로 읽는 건데 학부 4년을 공부해서 자금 이제 헤세를 읽어볼까 하는데 못 읽겠는 거예요. 아, 4년 댕겼는데요? 네.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하고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네, 예.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그렇게 이제 학부 4년하고 대학원을 이제 제가 휴학까지 해서 한 3년을 다녔는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동문학을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이 동문학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도 그렇지만 뭔가 이 독일 문학, 독일 그 사회, 그 철학, 그 안에서의 어떤 정신, 사고 구조 이런 것들이 되게 너무 저한테 이렇게 스며들듯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그 석사 과정을 하면서부터 이제 공부를 계속하기보다는 이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굳혔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독어 동문학, 독일어 이 전공을 살려서 계속 독일어를 보면서 뭔가 문학적인 텍스트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여전히 진로 탐색의 과정 중에 하나로 이제 독일어만을 이제 살려서 할 수 있는 일로 독일어 교사를 이제 고등학교에서 1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아, 선생님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사를 1년을 했었는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수업 시간이 되게 잘 운영이 안 되다 네, 보니까 체육처럼. 네. 체육과 같이. 네.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은 좋지만 제가 이렇게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동문학과 독일어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를 1년 만에 그만두고 집에서 반대 많이 했겠다. 네, 맞았죠 많이. 네. 네. 그러고서 이제 그 백수로 한 몇 개월을 이렇게 지내는데 그때 어떤 아는 선배 한 분이 딱 두 마디를 하신 거예요. 출판사라는 데가 있어. 출판사에 가면 그 독일어 책을 볼 수가 있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독일어를 볼 수 있는 편집자를 마침 이레출판사에서 찾고 있었고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입사를 해서 헤르만 헤세의 책을 만들게 됐죠. 그러면 네, 올해로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제가 거예요? 2002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만으로 13년이고 올해로 이제 14년 차. 그래서 만든 네. 헤르만 헤세 네, 책은 네. 만족스러우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지금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국제도서전 오는 길에 보면 SM 타운이 있잖아요. 네. 그 SM 타운에 지금 뭐 태연과 규현의 얼굴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속사들이 아기 때부터 막 키우잖아요. 연예인들은. 근데 편집자들은 유독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강의하시는 기관이 있지만 아기 때부터 뭘 하면 편집자로서 좋은 역량을 가질 수 있는지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리저리 갈팡질팡 하다가 이건가 하고 와서 평생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본보기로 보자면 두 분의 이 과정이 아마 지금 이 방송을 같이 듣고 계신 저 고등학교에서 오신 분들이 보여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편집자는 되게 책의 분야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공대를 나왔다고 해서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꼭 인문 쪽에 뭔가 외국어를 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편견도 있고 저는 인쇄소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나라 풍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좀 나이가 어리거나 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아마 오늘 방송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원미선 네네.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편집자로서의 삶을 택하신 이후에 네. 되게 만드신 책에 제가 이제 책의 이력을 보면 네. 되게 잡다해요. 다양하죠. 근데 좀 재미가 있으니까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을 초반에 좀 해주셨는데 네. 뭐 지금도 많은 책을 기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네. 올해로 18년
동안에 대략 몇 권 정도의 책을 하신 것 같고 특히 조금 인생에 남는 책은 또 어떤 게 있었고 좀 그런 책 전반에 대해 왜냐하면 18년 정도면 네. 그 가수로 치면 뭐 이렇게 골든 앨범 정도 이제 한 번 낼만 한 시기 같아요. 이렇게 네네.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 같은 거. 예. 책으로 친다면. 네. 그래서 사실 그 편집 일지 같은 거를 네. 제가 썼었어요. 한 8년 차까지 썼던 것 같아요. 원래 회사에서 그 의무로 주는 건 되게 하기 싫은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네. 제 나름대로 회사 아. 일이 아니라 네네. 그냥 제가 뭐 그 책을 만들면서 했던 메모랄지 최종적으로 편집자가 보도자료도 쓰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아주 모아놓기도 실천거. 하고 네. 네,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카운트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음사 시절에는 제가 저 혼자 만들진 않았지만 5명이 그때 한 팀이었을 때 한 70권 정도를 그러니까 대부분 세계문학 전집을 꽤 많이 만드셨던 것 같은데. 그쵸? 세계문학 전집은 그러니까 제가 한 민음사 4년 다니는 동안에 한 3, 4년 차 때 아. 제가 3년 차 2년에 3년 고 넘어갈 때 네네. 그때 지금 민음사 그 300권 넘는 세계문학 전집에 기획이. 처음 10권 아. 그래서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 훨씬 오래전에 이제 뭐 김우창, 유종호, 네네. 뭐 안사만 선생님 이런 편집위원들 모시고 그때 박맹 회장님이 한 10년 전에 기획을 하셔서 번역 기간만 그쵸. 어떤 책은 뭐 2, 3년 걸리게 했지만 10년 걸린 책도 있고 그런 시리즈였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10권을 런칭하는 그 팀에 제가 있었어요. 아. 팀원으로. 네. 저한테는 되게 유의미하고 하여튼 중요한 그쵸. 경험이었던 것 같고 네. 그 중에 이제 3권을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했었는데 그게 지금 카프카 의 변신 시골의사라는 아. 이름을 붙인 그 책이랑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트리스탄 토니오 네. 크리거 트리스탄 그 토마스만의 네. 단편선 그리고 이제 제 전공 분야는 아닌데 사르트르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1권부터 10권 중에 3권을 제가 그때 만들었었던 네. 기억이 있고 그 시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동문학을 가지고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 편집자라는 직업에 또 저한테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괴테 전집이라든지 햇세 선집 그런 책을 만들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민음사 문학팀 시절에. 정말 많은 일을 네. 하셨네요. 그 짧은 기간에. 그래도. 네. 그리고 또 요시모토 바나나가 국내에 이제 한 번 런칭 실패를 하고 네. 두 번째 다시 몇 년 지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또 제가 그 책을 담당해서 아. 키친하고 네. 그 도마뱀이란 단편집을 네. 냈는데 그 한 10년 전에 냈을 때 안 됐던 책이 그때 딱 독자 반응이 나왔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뭐 한 100세 넘게 네. 찍는 뭐 그 민음사 단편이 기둥 하나 남아있고. 올리셨다. 그죠? 네, 그것도 제가 계약한 건 아니고. 아니 그래도 예. 실무자가 없으면 책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근데 그런 어떤 그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 있던 시절에 굉장히 그죠. 그 새로운 시도가 있었던 거고. 그 앞선 민음사에. 10년 전에는 바나나라는 이름으로 작가가 나오면 낯설었을 거예요. 근데 그 10년 뒤쯤 되니까 되니까. 바나나도 네. 이름이구나 이런 반응이 네.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이래 시절에는 그러니까 민음사라는 곳은 굳이 편집자가 원고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항상 쌓여 있었던 어떤 그런 네. 회사라면 이래는 한 권 한 권 네. 편집자한테 그걸 다 열어준 회사였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 문학 딱 그 본격 뭐 소설 시 이런 뿐만이 아니라 에세이라는 장르의 장점을 네. 알려준 회사였고 이제 거기서 했던 책 중에 가장 그래도 크게 성공한 책이 인생 수업이었는데 이제 고생도 많았지만 코끼리 그려져 있는 책이었. 네네. 그러니까 맞죠? 어떤 책의 어떤 그 부분을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독자들이 호응하는 그 경험. 그쵸. 예, 그거를 그 책으로 저는 처음 했던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냈던 뭐 바나나 책이나 쿤데라 책이나 이런 책들은 이미 어떤 형성되어 있는 시장, 그쵸. 예, 거기에서 그 취향을 잘 이렇게 보듬어 가면서 책을 만들면 그냥 예상할 수 있는 그쵸. 성공이라면 인생 수업은 사실 저는 낼 때 최대 2만 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에만 그게 한 뭐 20만 부 나갔고 네. 그 몇 년에 걸쳐서 그쵸. 예, 그거에 몇 배가 팔린 책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저한테 어떤 다른 눈을 그쵸. 뜨게 해준 황금의 예. 눈을. 네네 예, 네.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제 문예중앙 시절은 저한테는 그 잡지 자체 정말 문학 잡지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배움을 줬던. 네. 그리고 시기인 것 지금은 같아요. 지금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로에서 네. 다시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를 구축해가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야르떼라는 이제 북21이 시도하는 문학 브랜드가 뭐 이미 문학으로 성공 모델을 만든 문학동네나 창작가 비평, 뭐 민음사, 문학과지성사 이런 한 20-3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성숙을 넘어서서 가는 그런 모델로 여기서 똑같은 그 시스템을 반복할 수는 없고 이제 뭔가 새로운 시스템 그거는 이제 저희 팀 뭐 구성에서부터 네네. 그리고 원고가 쓰이는 과정을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어떤 원고를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이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단위로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제가 시도를 한 것들은 있는데 이제 이게 갖는 어떤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큰 기획들을 하는 거의 장점은 아주 좋은 필자분들하고 동시에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세계문화기획이나 네. 사상기획, 예술기획 이런 시리즈들을 어떻게 안착시키느냐가 굉장히 저한테는 지금 중요한 과제. 이게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편집자의 직업적 장점은 은퇴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존 회사들은 뭐 진급이 있어서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뭐 상무이사, 사장 못 되면 그냥 쫓겨나는 상황인데 편집자는 계속 새로운 거를 쌓아갈 수 있는 오히려 요거 해보다가 안 되면 또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좀 늙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편집자를 보면 애가 좀 늙어 있어.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보면 걔가 옛날 그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약간 대학 시절에 늙게 들어온 애가 10년 뒤에 보면은 가장 젊어 있는 것처럼 편집자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현정 편집장님은 인생 이력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요? 네 책들을 좀 정리를 좀 가지고 제가 만든 책들 네네네 그 저도 이제 일에서 처음 시작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일에서 이제 2002년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 제가 입사하고 나서 이제 선배님이 일에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겹치시는 시기가 그래서 입사하고 보니까 대학 시절에 선배 언니가 딱 오셔가지고 책을 만들고 계시고 그렇게 이제 겹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저는 이래 출판사에서 이제 만들었던 책 중에는 저도 아까 이제 선배님은 인생 수업이란 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입사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있었을 때 기획을 했던 책인데요. 지선한 사랑해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화상을 입은 이제 이지선 씨가 이제 자신이 그 화상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싸이월드가 막 흥하기 시작할 그 무렵 그때 그래서 미니홈피랑 개인 홈페이지에만 이렇게 올리던 글을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그걸 제가 접하게 돼서 그 홈페이지에 이제 쪽글로 올라 있는 글들을 이제 모아서 좀 긴 호흡의 원고로 만들고 또 그 홈페이지엔 공개되지 않았던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지선 씨를 이렇게 구하느라고 같이 팔에 화상을 입었던 오빠분이 이제 계신데 그 오빠분의 글도 같이 받아서 그래서 약간 그 온라인상으로 공개된 글하고는 이제 좀 다르게 이제 호흡이 길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로 엮어내는 이제 그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제가 편집 일 시작한 지 막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아까 그 일회 같은 경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편집자 개개인들에게 어떤 원고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둔 회사라고 지금 미선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6개월 정도 경력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었고 회사의 지원 속에 이제 그 책을 만들어서 성공을 좀 시킬 수 있었던 그쵸, 것 많이 같아요. 팔렸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좀 역시 그것도 운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제가 그 기획해가지고 저희 원고가 진행되는 그것과 거의 동시에 인간극장에서도 이제 그 주목을 해가지고 인간극장 촬영을 거의 저희가 책 만드는 타임라인하고 거의 동일하게 촬영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책이 나오는 시기와 방송되는 시기가 또 이렇게 맞았고 그렇게 되게 기쁘고 벅차죠. 맞아요. 너무 그런 경험을 정말 태어나서 처음 해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저는 아까 그 김시인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편집자란 이런 거다, 책 만드는 일이란 게 이런 거다라는 걸 뭔가 처음부터 연역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하나 부딪히고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체득
그렇게 나간 게 사실 거의 전부인데 또 그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되게 몸은 좀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책에 독자 엽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독자들이 그 책을 읽은 소감을 이제 이렇게 써서 보내주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독자 엽서를 하나하나 보는 것도 너무 즐거움이었고 어쨌든 그래서 그 책 2003년 5월 6일에 이제 투판 1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자마자 이제 그 해에만 한 그 책도 20만 부 정도가 나왔고 지금 네. 같이 계셨던 일의 출판사는 근데 지금 네. 없잖아요. 네, 망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팔았는데 출판사가 망해서 없는 네. 상황이 벌어졌다는 슬픔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정말 그 독자들한테 그래도 이제 좀 정말 슬픈 일인데 네. 그래도 책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도 계시더라고요. 일의 책들은 다 사서 봤어요. 네. 하나씩 나올 네. 때마다. 그 사실 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네. 이야기라는 네. 게 진짜 한국 네, 그 네. 출판사의 굉장히 네. 특이한 또 그쵸. 네, 기록이죠. 네, 그래서 네. 여기는 표지도 되게 네. 예쁘고 네, 뭔가 맞아요. 좀 달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좀 신선하고 할 때 같이 계셨던 그 네. 이끌었던 두 분인 것 같은데 아마 한 분이 나오셔서 몇 시간을 얘기를 해주셔도 아마 이 시간이 채워지기가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사실 출판 시장이 지금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교보 나가봤는데 사람이 정말 많은데 책은 안 사는 만지기만 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책을 읽힐 수 있을까 되게 우울한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릴게요. 책 만들면서도 사실 요새 흥이 잘 나질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게 책이 막 팔리는 걸 보면서 막 벅찬 날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으로 있는데 되게 그래도 우리가 책이 없어지지 않을 환경 속에 살 것은 뭐 그런 기대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 앞으로도 계속 편집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고 지금 한창 그 20년 안팎의 그 삶을 살고 계시는데 되게 힘을 낼 수 있는 내 스스로에게 그래도 책의 미래가 있다라고 다짐할 수 있으면서 독자 여러분에 대한 뭐 어떤 당부의 말씀도 될 것 같고 나 자신한테 이렇게 북돋을 수 있는 말도 될 텐데 책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그런 어떤 말씀을 좀 해주세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들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저는 결국은 지금 뭐 몇만 부 나간 책, 뭐 몇십만 부 나간 책 이런 책들을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런 책도 있었고 정말 뭐 초판도 다 소화가 안 된 네. 책도 있었고 제가 만든 책들 중에서 네. 그리고 뭔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뭐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책들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책이든 이런 책이든 다 결국은 그 책을 만들게 할 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은 결국은 이 책을 읽을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책을 만들면서 가장 좀 행복하고 이 일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뭔가 하루 주문 뭐 2만 부, 1만 부 들어오는 뭐 그런 매출 일보를 확인하는 순간이 아니라 정말 조용한 사무실에서 원고를 들여다보면서 서걱서걱 펜 소리를 느끼면서 문장 하나에 침잠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어떻게 저를 좀 말하자면 저한테 에너지를 주고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 책을 읽을 어떤 독자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정말 제가 처음 일 시작했던 14년 전에 비해서 정말 시장 규모나 매출 규모나 거의 뭐 한 10분의 1 정도로 네. 저는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책을 만들면서 읽을 누군가 독자 한 사람에 대한 생각, 고마움 네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우리가 이 출판 업계라는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이 출판 업계에서도 뭔가 좀 과거에 대한 미련을 좀 버리고 네. 약간 이 변화의 시도를 네. 지금보다 더 높은 가속도로 사실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출판사 사장님들이 이 방송 많이 들으셔야겠네요.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나 네. 독자가 일단 변하고 있는데 오직 출판사만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변화의 속도, 가속도, 변화의 시각을 또 넓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독자들을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서울 도서전 현장만 해도 여기 지금 이렇게 알고 찾아와 주신 분들이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코엑스에서도 D홀, 3층의 D홀까지 찾아오는 그 경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비단 이 도서전만이 아니라 서점이라는 공간도 독자들이 점점 찾아가기 힘든 공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 그렇죠. 이렇게 책을 독자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좀 너무 두루뭉술한 표현이긴 하지만 좀 더 독자, 바꿔 말하면 우리 고객이거든요. 네. 고객을 이렇게 홀대하는 산업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또 한편으로는 들어요. 사실 우리를 살게 하고 동력을 주는 그 당사자가 사실 독자 고객인 건데 네네. 그래서 좀 더 많이 이렇게 독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네. 이렇게 좀 그건 사실 이런 변화는 천천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일어나야 할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엄미선 팀장님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현정 편집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부분 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니까 저도 한 초년 시절에 편집자 초년 시절에는 그냥 내 안목이 나의 그냥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원고를 내가 알아볼 줄 알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형태, 책의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하면 알아볼 사람이 많을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전부였다면 지금 이제 점점 갈수록 그거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편집자들이 스스로. 그래서 확실히 판매 이런 걸 봤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네. 그게 뭐 사람들이 책을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책이라는 형태에서 얻는 정보의 가치를 옛날만큼 인정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충분히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못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SNS 마케팅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사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컨텐츠의 제1자질은 그걸 소비할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그냥 스치고 보고 괜찮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건 정말 다른 문제죠. 예,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편집자들이 넘어야 될 어떤 많은 그러니까 과제들 예,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을 하는 또 즐거움이기도 한 게 그러니까 편집자의 제일 자질을 저는 이제 호기심이나 궁금증이라고 보는데 지금 내가 있는 이 곳, 뭐 이 세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 그 물음을 편집자 일을 하고 있는 편집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놓지 않는다면 예, 그러면 분명히 이제 또 더 다양한 어쨌든 시도들 그 맞는 책들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내가 또 가장 좋은 독자가 되는 게 가장 좋은 편집자가 되는 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네. 문장의 소리가 올해로 10년인데 이것도 책 환경에서 되게 변화를 시도했던 거의 최우선 전방에 네네, 있었던 네. 거고 이 팟캐스트가 그 이후에 대단히 많이 형성화가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그냥 우리끼리 아는 얘기도 반복하고 끝나고 막 이렇다는 좀 약간의 아쉬움도 좀 들고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일이 너무나 쉽고 그래서 근데 사실 책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연이 또 네.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보자면 뭐 앞으로도 이렇게 규모는 작아졌지만 독자들이 원하는 방법 또 아니면 편집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독자들의 이동 그런 것들이 되게 복잡한 화살표를 이루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한 권의 책들을 소개를 해주세요. 앞으로 언제 나올 거고 예,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네 엄미선 편집장님부터. 저는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백용옥 그 작가가 지금 네네. 연재하고 있어요. 에세이는 조금 잘 안 알려진 공간에서 하고 있지만 네네. 아마 석 달 안에 네네. 출간될 에세이인데 예, 올해 안에는 그래도 좀 올해 안에 이제 완성을 해서 내년 초에 네. 런칭할 계획인데 네네. 이 프로젝트가 저한테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기대를 많이 갖게 하는 건 작가와 제가 어느 접점에서
굉장히 가능성을 보고 딱히 어떻게 한마디 했는데 막 통한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유옥 작가가 아주 어릴 때부터 빨간머리 애네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해제집 같은 걸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저는 그 책을 내게 된다면 우리는 꼭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사파로 쓰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해결했고 지금 그러니까 큰 틀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30, 40대 여성 독자들에게 언제 그 유년 시절에 나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줬던 어떤 정서, 나를 웃게 했던 말들, 그걸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지금의 이제 좀 고단함이나 피로 이런 걸 던져버릴 수 있는 책, 예, 그게 될 것 같고. 올 말에 만들어져서 내년 초에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네네. 이현정 편집장님은? 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나왔는데 좀 그 독자들 분들에게 좀 많이 안 알려져서 지금 좀 아쉬운 책이 하나 있어서 그 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국 소설인데요. 비페이위라는 중국 작가가 쓴 제목은 한국어판 제목은 마사지사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그게 그 중국의 맹인 안마 마사지 일을 하는 안마 일을 하시는 맹인 안마사들의 일과 사랑을 이제 그려낸 소설인데 뭔가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일의 세계, 사랑 이런 거 묘사를 통해서 본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들면서 너무 그 문장이든 어떤 상황이든 너무나 되게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제가 좀 그랬던 순간이 되게 많았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한계라고 생각하지만 그 비페이유는 그 작품을 통해서 본다는 것 역시 우리한테 한계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그 작가가 말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비페이유가 특수 학교에서 그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맹인 안마사들에게 본인이 이제 안마 시술을 받기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많이 느낀 점들이 있어서 이 작품을 쓰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보도자료를 이제 저희 담당자가 쓰기 위해서 같이 여러 언론 신문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이제 되게 인상적인 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비페이가 어느 날도 맹인 안마사들에게 마사지를 받고 그 안마사들하고 이제 친분이 생겨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이제 나가는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 계단에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페이유가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한 맹인 소녀 안마사가 비페이유의 손을 딱 잡으면서 길을 안내. 네, 안내를 하면서 제가 더 낫죠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비페이유가 딱 뭔가 그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작품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뭔가 그 본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의 어떤 우리가 여기까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이상에 대해서 한번 마음으로 보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청취자분들께서 저희가 방송을 제가 진행한 이래로 오늘이 가장 이렇게 뭔가 베껴 들을 얘기가 많았던, 왜냐면 맨날 수다 떨고 말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치 저도 공부하듯이 오늘 수업을 들은 느낌, 수업 들은 느낌이 좀 들었고, 올 가을 겨울에는 마사지사를 보고 내년 봄에는 빨간머리 그걸 보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무슨 책을 봐야 될지 잘 모를 때 저는 꼭 판권을 좀 봐요. 판권이라고 해서 책 맨 뒤에 이렇게 독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겠지만 맨 뒤에 뭐 이 책이 몇 년도에 나왔고 어느 출판사에, 근데 거기 꼭 편집자 이름을 보는 습관이 있어요. 누가 이 책을 책임을 지는가. 아마 그 이 방송을 들은 분들 중에서는 서점 가셔서 무슨 책 봐야 될지 모를 때 이현정, 원미선 이 두 분의 이름이 있는 책은 아마 사셔도 이렇게 돈 아깝다는 생각이나 후에 뭐 다시 팔면 되니까 그거는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죠. 네네네. 두 분한테는 아마 그런 책임을 저희가 물어도 될 만큼 충분한 자질과 능력과 또 그동안 해오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독자분들한테 제가 적극 권해도 될 만한 이 두 분의 이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차례에 걸쳐서 방송에 출연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또 좋은 책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편집자다 보니까 시간을 미처 보지를 못했네요. 그 풍성한 두 분의 얘기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